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중국의 대규모 전승절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북중러 정상이 천안문 막루에 나란히 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일단 두 분 어제 모습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시진핑, 푸틴, 김정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셋이 같이 모여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중국이 보여준 그 첨단 무기들, 아무래도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그런 무기들이었을 텐데요. 사실은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그리고 휴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협감을 느꼈고,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이 동북아에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제 그 장면을 보고 신냉전이 시작됐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장면으로 봐서는 정말 좀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쉽게 그렇게 되기가 간단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 어제 그 전승절 행사에서의 장면은 결국 노골적인 반미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는 가운데 특히 김정은이 시진핑 바로 옆에 자리한 부분, 이것은 과거 66년 전 할아버지 김일성 때와 비교해봐도 파격적으로 위상이 올라간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핵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김정은의 배경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한반도 주변은 한미일과 북중러로 정확하게 재정렬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외교적 어떤 레버리지는 강력해진 상황이라면은 우리 정부가 뭔가 임기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감상적인 접근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합니다. 즉 이재명 정부는 이제 동결, 감축, 비핵화라고 하는 3단계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단계적인 접근이 과거에도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실패로 돌아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단계인 동결의 초입에서 멈춰버리면 자칫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인해주다시피 하는 그런 결과만 남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은 대단히 신중하고 또 냉철하게 실행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대표로 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에 좀 많이 관심이 쏠렸고, 또 어떤 보도에서는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우 의장이 들고 갔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는데,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인사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피하려고 했으면 피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짧게라도 인사를 했다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 또 외교적 노력, 그리고 고립이 어느 정도 좀 탈피되고 올라간 모습을 굉장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외교 행사에 참석한 점, 아마도 북한으로서는 정상 국가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복장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론 북중러 굉장히 결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미국과 한국과의 그런 관계 통해서 뭔가 대북 제재 관련해서 돌파구가 보인다면 북한은 얼마든지 평화로운 그런 협상의 대상자로 저희 쪽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곧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됐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 시점에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국내 정치권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17장가량의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지했고 또 시세 조종에도 가담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과거에 검찰에서도 수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와 관련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또 수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방식이 수사가 돼야 될지 또는 감찰이 돼야 할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사의 수사권이라든가 수사 지휘권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애는 상황이 되면은 그 피해는 결국 경찰 수사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서 국민께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은 검찰의 국민적 신뢰 회복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녹음 파일이 발견됐죠. 김건희 씨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됐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2021년 하반기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왜 확보하지 못했는가?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위에 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있습니다. 그 4차장이 지금의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영전에서 지금 서울 남부지검장에 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관련 수사는 어느 특정 정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검찰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가 부실했거나 혹은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여집니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발견되지 못했던 게 왜 지금에서는 발견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공소장 내용 중에 통일교에 이제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을 받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말도 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가 상당히 좀 국정에 관여를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사실 좀 이 부분엔 정말 국정농단이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씨가 결국은 목걸이를 받았다 인정을 했어요. 목걸이를 받았지만 어떤 특혜나 혜택을 주거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6천만 원 상당의 기금속을 받았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마치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불법 계엄은 했지만 계몽령이다. 이런 주장들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세상 사는 이치가 누구에게나 상식적이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런 고가의 그런 선물을 받고 국정을 어떤 반대급부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뇌물을 준 당사자 서해건설 회장이 본인이 인사청탁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건설 대표자의 사위가 실제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러한 극명한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주신 목걸이는 받았지만 인사청탁은 없었다. 이게 어떤 전략이라고 좀 분석을 하세요? 일단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목걸이를 받은 것 자체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물이 나왔고 준 사람이 자수서까지 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가 구속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받은 것은 일단 인정을 하는데 본인에 대한 양형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뇌물수수의 공범이 아니라 알선수재로 의율되는 걸 원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뇌물죄로 가면은
나토 3종 세트 중에 반클리펜 앞에 목걸이만 놓고 보면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7년 이상의 징역이고 3종을 한꺼번에 받으면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에 따라 다른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 일단 부인함으로써 최대한 뇌물죄로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탁 자체를 이봉관 회장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실제 임명이 됐는데 그것을 윤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 청탁이 없이 이런 게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문이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이 이런 그 청탁과 임명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입증하려고 나설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김건희 씨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건강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혈압 증세가 너무 악화가 돼서 어지럼증이 상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 이제 구치소에서 하루에 평균 한 3회 정도꼴로 변호인 접견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수시로 변호인을 접견을 할 수는 있는 건가라는 질문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본인이 특검 수사를 받기 전부터도 뭐 우울증 등의 갖가지 병명을 가지고 입원도 하고 뭔가 몸이 아픈 휠체어 탄 모습도 있었고 그러한 모습을 계속 언론에 노출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일종의 어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변호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굉장히 뭐 눈이 안 보인다. 그 다음에 어떤 뭐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분이 변호사 접견을 오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뭐 밤 9시까지 한 적도 있고요. 보통 10시부터 5시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변호사 접견을 구치소에서 새벽 5시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 그러면 12시간이 넘게 변호사 접견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재판보다 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 두 부부가 어떤 동정심을 일으키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런 몸이 아프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뭐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통일교 현안 또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학자 총재 이에 대비해서 검찰 고위 간부를 역임한 특수통 출신의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자, 문제는 여기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또 이재명 정부의 첫 낙마 인사죠.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포함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관련해서 한준호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광수 변호사가 그 안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듣고 저도 이게 맞나? 라고 저도 기사 검색을 여러 번 해봤어요. 거기다 또 이제 뭐 김오수 전 검찰총장도 포함이 돼 있고 평가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인도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이러한 제안을 왜 받았을까 저는 좀 의아하긴 하죠. 수임료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검찰과 통일교가 깊은 인연이 있거나 관계가 있지 않다면 단지 수임료만으로 이런 사건을 맡을까 이런 이제 의심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수임료를 넘어선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수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황당해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전관 예우를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 본인이 언론의 입장을 뭐라고 밝혔냐면은 다른 변호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한학자 총재 쪽으로서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 숫자가 부족해서 선임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른바 고위 전관이라고 불리는 변호인을 선임을 할 때는 수사 절차상의 어떤 편의 내지는 호의를 기대하고 선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전관예우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오광수 전 수석은 이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사라면은 그런 전관예우성 선임에 대해서는 사양해야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현재 그 가동되고 있는 특검이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나 하는 것이에요. 즉 정권의 고위 인사 출신이 변호인으로 들어가면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고 그 특검이 가려서 받은 파견 검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절차적으로 우호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특검도 절차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낙마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민정수석 역할을 했으면 어땠었겠냐 이런 그런 푸념 섞인 그런 말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김호수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김건희 특검의 박상진 특검보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뭐 김호수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변호사가 아니라 뭐 자문을 좀 해줬다, 의견서를 써줬다. 사실은 좀 그런 것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고요. 지금 통일교 한학자 교주와 조금 오광수 변호사나 이런 김호수 변호사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학자 교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정말 전 정권, 이 정권에서 인연이 됐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각종 어떤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물론 이제 고액 수임료도 따라 붙겠죠.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영입을 한 것 같고 이렇게 영입을 해야 본인이 재판에서 좀 유리하고 수사에서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좀 망상을 가지고 임하신 것 같고요. 이에 응하신 분들은 사실 저는 민당 대변에서 좀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이 됐고 뭐 비슷한 이런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낙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을 수락했다면 이러한 뭐 유혹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는 게 맞는데 얼마나 우리 사회가 정말 전관예우, 법조 비리가 팽배한지 시스템적으로 안착돼 있는지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학자 총재가 생각하는 그 뜻대로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저도 다 지금 이렇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계기로 정말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를 뿌리 뽑는 그러한 제도적인 단초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어제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본인은 책임 없고 전부 밑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점에는 아마 자기가 이제 형을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면도 있고 그다음 최근에 장군 인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대장 뭐 7명을 전원 교체했다 뭐 이러니까 아마 그런 세력들은 자기를 추종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내므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군심을 또 분열시키고 이러한 기만책, 국민 사기 그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옥중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가 있는 게 지난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히려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런 메시지 자체가 늦어도 너무 늦었죠. 일단 비상계엄 자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었어야 할 일입니다만
그것을 하고 난 직후에라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예. 특히나 이른바 3사령관이라고 불리는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진술을 했던 사람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시도들이 또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저 메시지가 이제 와서 높은 소구력을 갖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런 메시지가 만약에 정말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 어린 반성과 참회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저는 공판 절차에부터 정상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메시지는 아무런 울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이제 공감을 얻기가 참 힘든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김병조 의원 분석에 따르자면 최근에 있었던 군 인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군 인사, 군 대장 7명을 지금 전원 교체를 했는데 일부러 그 군 내의 그런 분위기를 좀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수 단체나 구구 인사들 중에 굉장히 군 관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 고위 장성들도 많고 그런데 지난 탄핵 심판에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그 국회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예.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 대통령에게 받았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정을 하고 오히려 곽종근 전 사령관을 거짓말쟁이로 보는 그런 공격이 있었는데 예. 이것이 극우 인사나 보수 인사들 사이에 어떻게 본인이 지시한 것도 다 부정하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냐. 이러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본인도 아마 지금 이제 탄핵이 끝났고 이 시점에서 굉장히 마음에 담아놓고 있다가 최근에 군 관련해서 새 정부에서 인사가 있다 보니까 전역하는 군 장성들에게 뭔가 본인 세력으로 합류할 수 있는 예.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좀 한 말씀 드리면요.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의 저런 주장은 사실 뚜렷하게 뒷받침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연하게 군 인사의 시점과 맞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계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굉장히 군 사기를 저하시킨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 상층부에서도 이 계엄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역하는 장성급 군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애초부터 계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조했을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어떤 군심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당히 근거가 박약한 추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에 흔들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의견을 밝혀주셨고 그리고 최근 그 법여권의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 특검 조사 거부했던 그 당시의 CCTV를 보고 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묘사를 좀 하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럴 바에는 다 공개해라 이런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가서 CCTV를 확인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러 간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라는 위치로 구치소 내에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예. 진상을 파악하려고 간 겁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면 그래도 국가 원수이자 사회 지도층 인사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예. 어떻게 저렇게 법을 어길 수 있나 이 부분과 관련돼 저희가 방문한 것인데요. 일단 지금 내용을 보면 새벽 5시까지 변호사와 접견을 하는 그런 특혜를 누렸고 그다음에 체포 과정에 있어서도 당신들 검사해봤어? 이런 정말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도관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담당 변호인들이 정말
오지 말아야 될 구역에서 계속 버티면서 교도관들을 협박하는, 예, 압박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만 하면 되지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바람의 몸을 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나 싶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시면 본인들이 방문해서 파일 받아서 상임 밑에 질의하면서 공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같이 방문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공개하라고 하는 이 얘기가 조금 뭐랄까요? 약간 반어법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일단 저 CCTV 영상의 공개 자체는 우리 국회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YTN에서 그 체포영장의 집행 시도 자체는 적법하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습니다. 체포는 본래 유형력의 행사를 어느 정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영상이 공개됐을 때 적어도 일부의 국민들께서는 대단히 그것을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정서적인 반응이 분노를 낳고 또 분노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악순환을 낳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즉 우리 사회의 사회 통합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바가 없고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이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CCTV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저것을 보고 와서 이미 간접화법으로 전부 다 내용을 전달했잖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마치 본인들이 국익을 생각하는 것처럼 영상은 공개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 거동은 대단히 모순되는 점이 있다. 이거 하나는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순되는 지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여야 지금 대치 국면 관련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지금 오늘 3차로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의 압수수색에 맞서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치 특검 규탄한다! 왜 남의 당에 허락도 없이 당신 누구야? 제가 의심을 살 만한 행위다 생각이 돼서 사과를 드리고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또 뭐하는 존재들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영장입니까? 티끌만도 못한 나경원 의원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우르르 몰려나와서 규탄을 한다고 하는 것에 정말 저희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 가만히 앉아있어. 벗어나 가만히 앉아있어. 모래사장에서 참깨 하나를 찾겠다고 난리치는 꼴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정당을 해산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내란 전단 재판부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혹으로 얼룩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네, 특검에서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려는 이유는 이전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방해를 했다라는 의혹을 좀 규명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특검이 지금 국민의힘이 강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전국을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저도 정당인으로서 지금 국회 본청에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그 대상이 된다는 것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참담함을 느낍니다. 과거에 제가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 부실장으로 근무할 때도 검찰이 당대표실을 압수수색하고 당사를 압수수색할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목적 자체가 내란, 국가 반역과 관련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4년 3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는 다수의 정황과 증거들이 있고 그때 그 시점부터
여의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저희 김민석 총리가 과거 최고위원으로서 끊임없이 계엄을 경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검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항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도 특검의 그 전 윤석열 검찰의 압수수색 결태에서 많이 저항했지만 결국은 법치 이름하에 그 재판부가 발부한 영장을 받아들이고 압수수색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왜 민주당이 법치를 어기냐.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저희가 다 지켰어요. 협조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사 압수수색도 거부해서 관철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 원내대표 압수수색도 거부해서 관철시킬 것 같습니다. 정말 법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 저희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얘기했던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정말 압수수색 당할 때는 저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참 황당한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과거에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를 했었는데 지금 특검은 과거보다 훨씬 더 합리적 의심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협조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신데요. 우리가 평론을 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기조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민주당의 압수수색 사례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먼저 당원 명부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그 당시에 당원 명부 전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450만 가까운 그 당원의 명부를 지켜야 될 당원들에 대한 책무가 있고, 또 특검이 100만 명 정도 되는 통일교 교인의 명부 전체를 가지고 와서 그것과 대조해보자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 당원 명부 전체를 열람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당원 명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침해만 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하고 고안해 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적정의 차원에서 이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실 같은 경우는요, 추경호 의원이 현재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일에 관해 수사를 하는데 그 뒤에 원내대표가 2번이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시청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집에 압수수색을 위해서 수사관이 들이닥쳤는데 나를 사유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살던 사람으로 인해서 내 집을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쉽게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추경호 의원의 개인 자택이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국회 본청에 있는 어느 방 하나를 쓰는 겁니다. 후임자가 오면은 다 내주고 나가는 거예요. 현재 거기에 12월 3일 밤 비상계엄 당시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물건이 되었든 전자정보가 되었든 무엇이 남아있을지 현실적으로 대단히 의문이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의 적정이냐 과잉이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송영훈 전 대변인님이 좀 팩트가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당사로 윤석열 검찰이 들어왔을 때 수백 명의 우리 당원들의 인적사항이 담겨있는 파일을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국회 본청 당대표실을 압수수색한 건은 무려 10년 전 사항에 대해서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지금 그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정말 9년이나 더 늦은 사건을 가지고 압수수색한 건이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뭘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피의자가 현재 수사 대상일 때 그 피의자의 주거, 현재 사무실 이런 곳들은 다 압수수색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피의자니까 그 대표실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죠. 지금 국민의힘이 다투고 있는 것은 추경호 의원이 이미 오래전에 비워주고 나간 원내대표실인데 왜 거기를 압수수색하느냐입니다. 이런 것이 선례가 남고 관행화되면 앞으로 언제든지 정당의 원내대표실에 들어와서 과거 오래전에 그만둔 사람의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그 김 대변인께서 이제 지난해 3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특검이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3월부터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가능성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은요. 특검보의 설명이 추경호 의원이 작년 3월부터 계엄을 알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라면은 그것은 상당히 억측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작년 9월로 잠시 시계를 돌려보면
9월 1일에 국회 본청에서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 민주당 대표가 그 자리에서 계엄설을 공개적으로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 9월 2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5명의 최고위 참석자가 일제히 그 계엄설을 반박합니다. 예. 한동훈 당시 대표는 계엄설의 근거가 뭐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시에 그 자리에서 계엄설은 가짜뉴스다라고 거론했거든요. 당시의 거동을 보면은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9월 1일 여야 대표회담 때도 현장에 있었고 9월 2일 그 최고위원 회의 때도 현장에 있었고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도 밤 10시 59분부터 11시 35분에 당사를 떠나서 국회에 있을 때까지 그 당사에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작년 3월부터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덧붙이자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12월 3일 비상계엄 그날 밤에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소상하게 진실되게 말씀하실 책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본인의 결단에 대해서는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도 지는 것이 온당한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과거에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경험을 들어서 얘기를 하셨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뭐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계속해서 이제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란 특별법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 상당히 압박의 수위를 지금 저항이 이렇게 오면 올수록 더 압박의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그 12.3 계엄의 밤날 정말 일반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로 와줬고 또 목숨을 걸고 계엄군을 막았기 때문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순조롭게 통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물론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해줬고 불법 계엄을 규정했기 때문에 계엄이 빨리 끝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80%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를 겪었던 누구라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친윤 의원들 일부가 전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고 계엄 해제 결의안에 반대하려고 그러한 혼란수를 썼다면 그리고 사법부에 의해서 확정된다면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반국가 행위를 정당 대표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는 사법부 그리고 특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는지,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좀 풀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여러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요구가 마치 일종의 청구서와 같다 이런 표현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이 이제 불어대고 다시 신청하실 거라고요? 어제 다시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저 혼자 막 진행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게 장동혁 대표와 제가 이게 어제 허가가 되면 면회를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눴었고 또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허가가 났다라고 하면 저랑 같이 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니까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자유화혁신당 적어도 4개의 자유우파 정당이 있잖아요. 4개의 자유우파 정당이 다 전부 다 후보를 내가지고 붙으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죠. 이거를 무기로 국민의힘한테 양보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해. 시장, 군수, 구청장. 그중에 한 30개 양보하면 돼. 일단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지금 만나러 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장동혁 대표도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실제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갈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자체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면회 가겠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면회는 꼭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뭐 당에서 유력 인사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당대표로까지 선출되기 과정에는 두 축, 강성 유튜브 세력과 그다음에 친윤 세력이 도와줬는데 지금 아무래도 영향력은 전한길, 고성국, 강용석, 성창교 이 네 명의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의 힘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 중에서도 지금 사실은 전한길 씨가 많이 부각되는데 핵심은 고성국 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국 씨가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는데 지금 막 당이 저렇게 압수수색을 받고 지금 내란 관련해서 정리도 안 된 상황인데 이분들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나눠먹기 이런 얘기들을 어디 음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버를 통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멘탈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국민의힘이 정치 세력으로서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장동혁 대표가 공당의 대표로서 정말 똑바로 활동하려면 저런 세력들하고는 단절 선언부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절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자신감 있게 지방선거 공천 얘기를 30개를 나눠줘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송 전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로서는 결국은 극단적인 발언을 일삼는 유튜버가 됐든 어떤 인사가 됐든 또는 그런 세력이나 집단이 됐든 그런 것을 자신의 정치적 동력이나 근거로 삼고자 하면은 반드시 청구서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구서들을 장동혁 대표가 단호히 물리쳐야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한길 씨도 본인에 대해서 공천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계엄을 두둔하고 부정선거론을 설파해온 그런 인사가 자신에 대해서 공천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성국 씨와 같은 그 장외 유튜버들이 공천의 구조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공당의 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고성국 씨가 말하는 자유통일당 등등의 정당의 어떤 영향력 내지는 실력은 지난 4월 2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바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 자유통일당 후보가 득표한 득표율은 0.9%밖에 안 됩니다. 반면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귀책사유로 공천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만 있었는데 당시의 범야권, 현재의 범여권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까지 출마해서 표가 다 갈라졌는데도 24% 차이로 대패를 했습니다. 당시의 범야권 전체와 견져보면은 68대 31로 완패했거든요. 그것이 자유통일당과 같은 그 원외 정당들의 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한길 씨가 지원했던 부산 교육감 선거, 거기에서도 부산 전 지역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가 완패했습니다. 즉 이런 세력들의 청구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옳지도 않을 뿐더러 선거 승리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개인에게는 그런 청구서를 물리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겠지만 선당 후사하는 자세로 본인의 정치적 불리함을 감수하고라도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분 모두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리낌 없이 날아온 청구서를 장동혁 대표가 외면할 수 있을지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을지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